엄마,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70세 김영규입니다. 요즘도 가끔 등산을 즐기는 전주 토박이인 제가 얼마 전 산에서 겪은 믿기지 않는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의 충격과 분노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 유일한 취미는 시간 날 때마다 등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늘 저를 걱정하셨죠. 영규야, 너 밥도 안 먹고 어딜 갔다 왔어? 설마 또 산에 갔다 온 거야? 아유, 넌 힘들지도 않니? 산에 뭐가 있다고 맨날 거기로 올라가. 아, 엄마, 정상에 오르면 기분이 좋잖아요. 운동하면 밥도 더 맛있고요. 다음에 엄마도 같이 가보실래요? 아유, 난 무릎 아파 싫다. 너도 이 엄마 나이 되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많으니까 지금 많이 다녀도. 그땐 어머니가 늘 여기저기 아프다며 집에만 계시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좋은 곳에 가볼 생각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이른 나이에 제 곁을 떠나실 걸 알았다면 전단 하루라도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좋은 데로 모시고 갔을 겁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신나게 산에 갔다가 늦은 밤 돌아왔는데 대문 밖에서부터 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넌 지금까지 뭘 하고 돌아다닌 거야? 내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이 지경이 됐다. 그렇게 아들을 찾았는데 마지막에 얼굴도 못 보고 가서 어쩌니.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전 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나 한이 돼서 어머니 장례가 끝나고 흑백 어머니 사진을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어머니 사진만 보면 언제든 영규야, 살살 다녀. 그러다 넘어진다. 이러실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전 외로운 마음이 들 때마다 더더욱 자연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돈을 벌기 위해 사회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공장 여러 곳을 전전하며 허드렛 일이나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일이 기계 다루는 일이 저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장 일은 관두고 다른 일을 찾다가 저와 딱 맞는 일을 찾았죠. 그건 바로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제 개인 택시를 마련하자마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어머니 사진을 붙여놨어요. 어머니, 오늘도 안전 운전하게 해주시고 좋은 손님들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출발합니다. 그렇게 택시를 몰고 길 위에서 세월을 보낸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젊은 여자분이 제 택시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저 관통 사거리가 주세요. 전주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관통 사거리가 어딘지 아실 겁니다. 저 때만 해도 그곳이 최고의 번화가였거든요. 그렇게 서로 별다른 대화 없이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그 젊은 승객이 제게 대뜸 말을 걸더라고요. 기사님, 저기 앞에 있는 사진 어머니 사진이세요? 사진까지 붙여두신 거 보니까 엄청 효자이신가 봐요. 아, 이 사진이요? 저희 어머니 사진이 맞긴 한데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이젠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사진이라도 붙여두니까 늘 어머니와 함께 있는 기분이 들어요. 아, 정말요? 제가 혹시 실례되는 말씀드린 거 아니겠죠? 사실 저도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드시고 싶다는 빵이 있어서 사러 가는 길이에요. 그 승객은 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눈시울까지 붉히더라고요.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참 좋은 따님을 두셨어요. 전 저희 어머니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지금 마음 같아선 전국 어딜 가서라도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구해다 드릴 수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어머니 얘기로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된 저희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서로 마음이 어느 정도 통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승객을 내려드리며 슬쩍 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저 아까 택시 타신 곳 있죠? 저 늘 아침마다 그 주변을 돌고 있거든요. 혹시 어머님 모시고 병원이라도 가셔야 하면 제 택시를 부르세요. 그땐 제가 요금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그 승객은 정말 감사하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한 달 뒤 마치 영화처럼 그 여자분이 제 택시에 올랐습니다. 또 뵙네요, 기사님. 사실 제가 빵을 사다 드리고 며칠 뒤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그때 좋아하시던 간식거리를 사다 드린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또다시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그날의 만남이 인연이 되어 지금은 제 안사람 최정희가 되었죠. 아내나 저나 둘 다 홀아버지 모시고 사는 처지였고 형편이 비슷했기에 결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희는 시내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러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이들까지 낳았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아주 빵긋빵긋 웃기도 웃네.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내가 네 아빠야. 인제 알아보고 웃는 거지? 저도 자식을 낳아보니 그 옛날 어머니가 왜 그렇게 제 걱정을 하셨는지 그제야 알 것 같더라고요. 제 첫째 아들 녀석 김동주는 사내 녀석이라 학교 들어가고 나선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녔는데 행여 몰려다니다 사고를 치진 않을까? 어디 다치진 않을지 괜히 노심초사하기도 했답니다. 다행히 저희 아들은 착실하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거 보세요. 저 학교에서 반장 됐어요. 사실 반장 투표가 거의 인기 투표이긴 한데 그래도 뽑히니까 기분이 엄청 좋은 거 있죠. 아이고, 우리 똑똑한 아들이 반장까지 하고 정말 장하다. 아무리 인기 투표라고 해도 그것도 대단한 거지. 친구들이랑 잘 지낸다는 거 아니냐. 저희 아들은 제 걱정이 무색하게 멋진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저희 둘째 딸도 자기 직업을 찾아 일찌감치 독립을 했고요. 제 눈엔 아직 어린 아이 같은데 첫째 녀석은 금세 군대에 가고 대학을 졸업하더니 어느새 장가를 가겠다고 예비 며느리 안소연을 데려왔더라고요. 그때 제 아들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주에서 나름 유명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소연아, 인사드려. 우리 부모님이셔. 어머니, 아버지, 이 사람이 바로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빠에게 말씀 많이 전해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때 며느리의 첫인상은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성이 묻어 있고 깍듯이 예의를 차리더군요. 아내도 예비 며느리를 보고 같은 마음이었는지 먼저 나서서 이것저것 챙겨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라도 할게요. 두 분은 편히 쉬고 계세요. 아니다. 손님을 설거지시키는 집이 어디 있어? 너야말로 과일 좀 먹고 앉아 있거라. 예비 며느리는 계속 저희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처음엔 자리가 어색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런 이유가 있었더군요. 그래,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 나는 언제든 응원만 해주고 싶다. 사돈 댁에서도 같은 마음이시겠지? 근데 생각해보니 내가 사돈 어르신들 얘기 잘 못 들은 것 같구나. 그게 사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6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만 계세요. 저도 아내도 모두 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낸 사람들이었기에 더욱 그런 게 마음에 가더라고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기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럼 사돈 어르신은 건강하게 잘 계시고? 그러다 제가 사돈 어르신 얘기를 묻자 며느리는 무척 당황한 기색으로 입을 다물더군요. 그땐 차마 자세히 물을 수 없어 나중에 아들에게 들어보니
며느리 집안이 정말 콩가루 집안이었더라고요. 우선 바깥 사돈 양반이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늘 밖으로만 도는 사람이었더군요. 저도 소연이 집안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글쎄, 장인어른께서 매번 다른 여자 집에 데려오고 소연이 입학 졸업식에도 한 번도 오질 않으셨대요. 소연이가 직장에 다닌 이후엔 자꾸 돈까지 달라고 하시고요. 아무래도 장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 외롭게 자랐다 보니까 소연이가 항상 애정에 목말라 해요. 아이고, 저런 딱해라. 사돈 양반이 어째 외동딸을 그렇게 키우셨을꼬? 그런데도 저렇게 바르고 착하게 자란 게 기특하구나. 앞으로 언제든 우리 집으로 불러서 밥도 먹고 같이 시간도 보내자. 저는 며느리 사연을 모두 알고 난 이후 너무 짠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친딸처럼 보살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결혼 전 며느리 생일날이었어요. 저희는 때 맞춰 아들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답니다. 제 아내는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매운 갈비찜에 치즈 계란찜, 고기를 잔뜩 넣은 미역국까지 아주 한상을 과하게 차려뒀고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 며느리가 왔을 때 몰래 숨어 있다가 케이크를 들고 짠 나타났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새아가 생일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생일 축하한다. 새아가 요즘 아가씨들이 좋아한다는 걸로 사왔는데 네가 좋아할지 모르겠다. 얼른 촛불 불거라.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촛불은 불지 않고 입을 틀어막고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 집에서 이런 축하 처음 받아봐요. 살면서 누가 제 생일 이렇게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 정말 감동이에요. 아이고, 내가 괜히 새 아가를 울렸구나. 아이 좋은 날 왜 울고 그래? 앞으로 평생 내 생일은 우리가 잘 챙겨줄 테니까. 그동안 서러웠던 마음은 모두 잊거라. 어서 소원 빌고 촛불 불어야지. 그러자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촛불을 껐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 생일뿐 아니라 각종 기념일만 되면 온 가족이 모여 밥도 먹고 볼링을 치거나 노래방을 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한 가족이 되었죠. 그러다 결혼식이 가까워졌을 무렵 드디어 말로만 듣던 사돈 양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상견례를 하려고 했는데 사돈 양반이 늘 바쁘다며 번번이 약속을 미루곤 했었거든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돈 양반은 10분이나 지나 느긋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좀 바빠서 늦었습니다. 소연이 넌 네 아비를 모시고 가야지. 혼자 먼저 와 있으면 내가 뭐가 되냐? 죄송해요, 아버지. 아침에 저도 들렀다 올 때가 있어서 먼저 오게 됐어요. 아이 바빠 죽겠구만. 언제 그 전화통만 붙잡고 있어? 사돈 어르신 사부인.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딸아이가 이렇습니다. 지 어미가 없어서 그런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사돈은 본인 딸을 남 앞에서 서슴없이 깎아내리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엔 이상한 광경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저희가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아이 부족하긴요. 저희한테 너무나 훌륭한 며느리입니다. 소연이가 얼마나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인데요. 듣자 하니 잘하며 고생도 좀 한 모양인데 그런데도 늘 밝고 긍정적으로 지내니 얼마나 대견합니까? 누가 보면 사돈 어르신 딸인 줄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제가 들어보니 우리 사위가 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더군요.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갔으면 그에 걸맞은 대우해 주시겠죠. 사돈 어르신께서 아무리 택시 운전사라고 해도 옷차림을 보니까 여유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돈은 얘기하면 할수록 아주 무례한 사람이었어요. 옆에서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그런 사돈을 말리고 있었고요.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결혼이 서로 마음 맞아서 하는 거지. 누가 누구한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네가 뭘 안다고 조용히 해. 어디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어. 사돈은 상견례 끝까지 무례함으로 일관하며 본인의 요구사항을 줄줄이 읊어댔어요. 본인이 받은 예물이 있다며 비싼 귀금속을 사오라고 하지 않나? 혼주 예복으로 비싼 양복을 해달라는 둥, 꼭 딸을 팔아치우는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아내와 저도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상견례를 끝내고 저희 며느리에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새아가, 우리 생각은 말고 네가 마음 편한 대로 말해줬으면 좋겠구나. 만약에 예물 예복을 안 해서 네가 곤란하다면 우리가 좋은 것으로 마련하마.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 다 해드려봤자 저희 아버지는 엉뚱한 데 쓰실 거예요. 아마 제가 받은 예물이 있어도 그것도 모두 가져가실걸요. 그러니까 제발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그게 제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오늘 저희 아버지 때문에 기분 상하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는 사과받자고 물은 게 아니었기에 그저 며느리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들 며느리가 결혼하는데 필요한 혼수와 보증금을 약간 지원해주고 다른 것은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돈은 결혼식 당일에도 아주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내더라고요. 사돈 어르신, 아주 공짜로 아들 결혼시키시는 겁니다. 그나마 내가 성격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아주 다른 집 같았으면 딸 못 준다고 난리였을 거예요. 그리곤 사돈은 결혼식 이후로 얼굴 한 번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아마 딸에게 얻어낼 건 다 얻어냈나 싶었나 봐요. 저희는 오히려 잘 됐다 싶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하고 전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근처 도시 사람이었는데 전주에 대해선 잘 모른다길래 제가 틈나는 대로 전주 구경을 시켜주었죠. 새아가, 이래봬도 내가 이 동네 토박이 출신 택시기사 아니냐?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부터 현지인만 아는 맛집까지 아주 풀코스로 대접하마. 우선 전주로 여행 오면 전주 비빔밥 많이들 먹지. 근데 비빔밥 말고도 맛있는 게 엄청 많아. 거기 가서 밥 먹고 한옥마을도 한 바퀴 구경하구나. 너무 좋아요, 아버님. 저 사실 부모님과 여행도 한 번 안 가봤거든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 여행하는 날이에요. 저는 며느리와 전주 이곳저곳을 돌며 맛집도 데려가고 한옥마을이나 전동 성당 같은 유명한 곳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는 지인을 만나면 저희 며느리라고 꼭 소개시켰어요. 그때 모든 사람마다 며느리 잘 얻었다며 얼마나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어디 맛집을 지나거나 승객분들 평이 좋은 곳이 있다면 꼭 포장해서 아들 내외 갖다 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2년쯤 흘렀을 때 그렇게 기다리던 손주 김정호가 태어났어요. 저는 출산 선물로 엄청 좋은 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2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하나 선물했네요. 앞으로 아이 태어나면 제법 큰 차가 필요할 거 아니냐? 아기 카시트도 놓고 짐도 실으려면 이 정도 있어야지. 비록 새 차는 아니지만 관리 잘 된 차니까 안심하고 타도 될 거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늘 이렇게 챙겨주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그때도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기뻐하던지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첫 손주가 태어나 무럭무럭 자라던 그 무렵을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라고 말하곤 해요. 그때 생각해보면 우리 애들도 결혼하고 아이 기르고 당신하고 나도 아픈데 하나 없이 즐겁기만 할 때였어. 그때 그 좋은 시간을 조금 더 즐길 걸 그랬어. 저는 아내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왜냐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느꼈을 시기에 저희 가족 모두를 지옥으로 떠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건 바로 저희 아들이 위암 판정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 무렵이 제 손주가 10살쯤이었던 때였는데 매일 손주 재롱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 조그만 녀석이 누굴 닮았는지 또 말은 어찌나 잘하던지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말만 잘해서는 안 된대요. 영어 할 줄 알아야 좋은 일자리를 얻는데요. 저 그래서 오늘부터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뭐, 아휴, 우리 손주가 그런 것도 어디서 들었을까? 이렇게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우리 정호는 틀림없이 박사가 될 거다. 할아버지가 장담하마. 박사면 진짜 똑똑한 사람이죠. 그럼 저 이 다음에 꼭 박사할래요? 제 손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정호는 어릴 때부터 영특해서 어른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울면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어떡하면 좋아요? 그이가 아프대요. 위암이래요? 저 이제 어떡해요? 우리 정호 어떡해요? 저는 그때 운전 중이었는데 급히 차를 돌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당장 아들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애비랑 다시 병원 가보자.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네가 내 아들이 암일 수가 있어. 다른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자.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닐 거야. 약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어떻게 늙은 애비도 안 걸리는 병을 젊은이가 걸릴 수가 있어. 저는 결국 오열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더 큰 병에 걸렸다고 해도 아들이 아픈 것보단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 아들 몸에 그런 무서운 것이 커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자 아들도 결국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어요. 동준아, 울지 마라. 요즘 의료기술도 좋아졌고 치료 잘 받으면 문제 없을 거야. 이 애비 오장육부라도 떼줄 테니 울지 마. 네가 울면 보는 이 애비 속이 찢어진다. 아들 며느리와 제가 거실에서 울고 있으니 방에 있던 손자 녀석도 깜짝 놀랐나 봅니다. 이 기특한 녀석이 휴지를 왕창 뽑아선 차례로 얼굴을 다 닦아주는 거 있죠. 아빠, 엄마,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빠 아픈데 제가 박사 돼서 다 고쳐드릴게요. 저 게임도 안 하고 만화도 안 보고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저는 그런 손주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래, 정호야. 할애비 안 운다. 내 아빠 금방 나을 건데 울 이유가 없지. 우리 손주가 아주 제일 똑똑하구나. 그 이후로 저는 오직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말기암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랜 항암 치료와 수술까지 필요했어요. 어느새 수척해진 아들을 볼 때마다 자꾸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제 며느리도 옆에서 아들 병간호를 하느라 고생이 참 많았답니다. 애미야, 너 어제도 병원에서 잤지?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와라. 여기 내가 있을 테니까. 전 괜찮아요. 아버님, 아버님이야말로 아침 일찍부터 운전하시다 오신 거 아니세요? 우선 가서 식사부터 하고 오세요. 여긴 제가 있을게요. 하지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투병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아들 친구들 여럿이 병문안을 온 적이 있었답니다. 다들 아들의 어릴 적 친구들이라 저도 한 번쯤 얼굴을 본 녀석들이었어요. 동준아, 이게 무슨 일이냐? 아, 제일 건강하던 녀석이 갑자기 위암이 무슨 말이야? 재수 씨랑 아이 생각해서라도 얼른 회복해야지. 그래, 인마. 혹시 집에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아니. 우리가 챙길 테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회복에만 전념해. 그중 한 녀석은 성민이라는 녀석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제 아들과
단짝이었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지 외제차도 몰고 다니고 집안도 꽤 잘 사는 친구였죠. 그때 그 녀석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며 제법 든든하게 아들을 위로하더군요. 그리고 한참 시간을 보내다 다들 돌아가 보겠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명절날이 있었는데 아들 친구인 성민이가 저희 집에 인사를 왔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저 왔습니다. 아무래도 동준이도 걱정되기도 하고 또 명절이라 인사도 드릴까 해서 왔어요. 아, 그래도 요즘 동준이 녀석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면서요? 그래, 우리 아들 친구가 왔구만. 어서 와라. 자네 말처럼 그래도 항암 치료한 게 효과가 있었는지 전보다 좋아졌어. 그런데 그때도 며느리는 아들 친구의 식사는 물론이고 커피 취향이나 디저트까지 하나하나 챙기고 있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평소에 동준이 친구들까지 잘 챙기나 보네. 다들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참 보기가 좋아. 네. 재수 씨가 워낙 성격이 다정하잖아요. 남도 잘 챙겨주고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는 며느리를 치켜 세우고 웃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못했던 그 기분이 현실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아들이 투병 생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아들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호야, 너 할머니랑 가서 밥 먹고 있을래? 무슨 일이길래 그래? 뭐? 정호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그럼 네 아버지와 얘기 나눠라. 우리 강아지 가서 할미랑 맛있는 거 먹자. 아내는 손주를 데리고 자리를 피해 주었고 저는 아들과 마주 앉았어요. 그러다 별안간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이혼하려고요. 저 더는 그 사람하고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미가 뭐라 어쨌길래 그래 너희 둘 싸운 거야? 그럼 화해할 생각을 해야지 헤어질 생각부터 하면 되겠어? 아버지, 그 사람이요? 그 여자가 바람이 났어요. 그것도 저랑 제일 친한 친구랑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여자 얼굴을 계속 볼 수 있겠어요? 그때 저는 너무 놀라 마시고 있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제 친구 창민이 아시죠? 얼마 전에 술을 잔뜩 먹은 그 녀석한테 전화 왔어요. 제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서요. 전 술주정하는 줄 알고 대충 웃으면서 듣고 있었는데 창민이가 봤대요. 제 아내하고 성민이가 바람 피우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답니다. 알고 보니 그 나쁜 녀석과 며느리는 전부터 미묘한 감정 교류가 있었고 제 아들이 아픈 틈을 타 본격적으로 바람이 난 모양이었어요. 아들은 둘의 외도가 도저히 믿기지 않아 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몰래 뒷조사를 해보니 며느리는 아들이 병원에 있는 그 시간에도 집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들 친구의 집을 드나들었던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대범하게도 아들 집 앞까지 찾아와 둘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기도 하고 아주 보란 듯이 아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던 거죠. 아들은 정말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 며느리가 잠든 틈에 몰래 핸드폰을 열어봤답니다. 그 와중에 웃기게도 핸드폰 비밀번호가 저희 손주의 생일이었대요. 그렇게 몰래 열어본 며느리 핸드폰엔 아들 친구와 몰래 나눈 문자 메시지가 한가득이었대요. 보고 싶다. 우리 언제 볼 수 있어? 동준이 병원에 또 언제 입원한대? 어차피 동준이 부모님 항상 병원에 계시잖아. 당신은 피곤하다고 하고 나와. 밑에서 내가 기다릴게. 이번 주말 알지? 나 주말에 같이 있을 거 생각하면 설레네. 당신 시부모한테 확실히 둘러댄 거지? 아들은 그 문자 하나하나 다 읽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저 역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기가 차서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뒀어.
애미한테 말하니까 뭐래? 애미도 바람 피운 거 인정하더냐? 처음엔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은 증거 사진, 문자 메시지까지 다 들이미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꽉 다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어디로 야반 도주라도 했는지 지금까지 싹 챙겨서 사라져 버렸어요. 남편 친구와 바람이 난 며느리는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됐는지 아픈 아들과 손주만 남겨두고 어디론가 잠적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녀석이지 친구 아내하고 바람이 날 수가 있어. 걔하고 너하고 몇 년 친구인데. 그러고도 뻔뻔하게 네 친구라고 병문 안으로 오고 명절날 인사를 왔다는 거야. 그 괘씸한 놈 지금 어디 있어? 내가 아주 당장 요절을 내야겠다. 그 녀석은 바람난 거 인정하고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어요.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도 천하의 나쁜 놈으로 찍혔고요. 이제 이 일이 소문이 다 퍼져서 걘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걸요. 그리고 심지어 법적으로 가지 말아 달라고 저한테 5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 나쁜 녀석은 행여 상간 소송이라도 걸려 평생 호적에 빨간 줄이라도 남을까봐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답니다. 동준아, 내가 미쳤었나 보다. 사실 네 아내가 먼저 꼬리 친 거야. 난 정말 실수였다고. 너하고 나 30년도 넘은 사이잖아. 난 그냥 술김에 넘어간 것뿐이야. 내가 이 잘못 어떻게든 보상할게. 이거 나도 힘들게 모은 돈이야. 이거 5천만 원인데 받아. 이걸로 치료비에 보탰어. 그리고 너 혹시 이혼하면 위자료도 내가 챙겨줄 테니까 제발 소송만 안 하면 안 되겠냐? 나 한 번만 살려줘라. 야, 이 더러운 거 너나 가져. 나 이미 30년도 넘은 친구를 잃었고 넌 오늘부로 내 친구도 아니야. 넌 그냥 더러운 상관남일 뿐이야.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도 완전 낙인 찍힌 거 알지? 이까짓 5천만 원 넣어놨어. 법원에서 보자. 아들은 그놈이 건넨 5천만 원을 그대로 얼굴에 던져주고 왔답니다. 아들은 가뜩이나 아픈 몸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혼자 겪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들과 손주를 그냥 그렇게 둘 수 없어 일단 저희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바로 이혼 절차와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마자 며느리와 아들 친구 놈은 겁이 났는지 곧바로 헤어졌고 아들과 며느리도 완전히 갈라서게 됐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내 병간호한 세월이 얼만데?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린데? 너 앞으로 우리 정호 볼 생각 꿈도 꾸지 마. 앞으로 양육비나 꼬박꼬박 잘 보내. 한때 제 친딸처럼 생각하고 큰 사랑을 줬던 며느리는 그렇게 철천지원수가 되어 다른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이혼한 이후 저는 며느리의 소식을 한동안 듣지 못했어요. 아주 당연하다는 듯 양육비도 한 번을 보내지 않더라고요. 아들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져 늘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습니다. 동준아, 너 지금 술 마시면 큰일 나. 너 이러다 진짜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이래. 너 진짜 죽으려고 작정했어? 그냥 두세요, 아버지. 제가 오래 살아서 뭐해요. 어차피 바보같이 배신이나 당하겠죠. 제가 술이라도 안 마시면 어떻게 버텨요? 저는 아들에게 술병을 뺏으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멀리서 아들을 지켜보던 손자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할아버지, 아빠, 전 엄살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다른 아저씨 만나서 아빠가 속상해하는 거죠. 저도 그 아저씨 알아요. 아빠 친구였잖아요. 저한테 용돈도 줬고요. 근데 어떻게 그 아저씨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빠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안아드릴게요. 초등학생인 저희 손주도 인간이라면 해선 안 될 것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아들은 그런 손주를 꽉 안고 하염없이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로 부쩍 철이 더든 손주는 날마다 지 아빠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아빠 또 술 드신 거 아니죠? 지금 약 드실 시간이잖아요. 제가 물이랑 떠왔어요. 얼른 약 드세요.
가끔은 제 아빠 밥을 해주겠다며 고사리 손을 제법 야무지게 움직이곤 하더라고요. 아빠 보세요. 제가 할머니한테 죽 끓이는 법 배워뒀어요. 이 죽 먹고 아빠 꼭 힘내셔야 돼요. 아빠가 없으면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살 수가 없어요. 아시죠? 아이고, 내 새끼 언제 이런 걸 배워왔어? 손 대면 어쩌려고? 그래도 아빠가 한 그릇 다 먹을게. 고마워, 정말. 손주는 병원 갈 때도 어찌나 제 아들 손을 꼭 붙잡고 다니는지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른스러운 척해도 제 손주는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언젠가 손주 방 청소를 해주다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을 열어보게 되었죠.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학교 생활을 잘하나 싶어 슬쩍 일기장을 열어보았네요. 그리고 저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일기장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거든요. 난 엄마가 너무 밉다. 꿈에 엄마가 자꾸 나오는데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엄마, 왜 우리 가족을 버린 걸까? 그 아저씨가 그렇게나 좋았을까? 나보다도 더. 오늘 학교에서 수학 100점을 맞았다. 친구가 그러는데 의사가 되려면 수학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꼭 의사가 돼서 아빠도 치료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효도할 거다. 아빠가 너무 불쌍하다. 아빠가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약도 잘 먹지 않는다. 아빠가 이제 놀지 않았으면 좋겠다. 술도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꼭 성공해야지. 삐뚤하게 글씨가 적힌 일기장엔 며느리에 대한 원망과 제 아빠에 대한 애틋함이 그대로 녹아 있더라고요. 저희 손주는 시간이 흘러 학년이 올라가면서도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단 늘 책상에 앉아 공부만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유튜브를 그렇게 좋아한다던데 제 손주는 의대 갈 거라며 축구도 게임도 핸드폰도 모조리 멀리 하더라고요. 정호야, 너도 TV 보고 싶지 않아? 아, 유튜브 채널도 재밌는 거 많은데 왜 한 번도 틀어달라는 소리를 안 하냐? 저한테 그런 거 다 사치예요. 다른 애들 놀 때 제가 공부를 해야 그 애들보다 앞장설 수 있잖아요. 전 아빠가 웃을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아빠를 계속 웃게 해드리려면 제가 그런 시간 낭비를 안 해야죠. 저는 손주가 너무 빨리 철이 든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손주는 할아버지인 저에게도 참 다정했어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 걸 알고 힘들 텐데도 주말마다 절 따라 산을 탔습니다. 처음엔 둘이 나지막한 동네 뒷산을 다니다 정호가 5학년이 됐을 무렵부터 제법 높은 산에도 함께 올랐습니다. 한 번은 손주에게 등산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엄청 힘들죠. 할아버지 걸음도 빠르시잖아요. 근데 전 산 정상에 오를 때마다 소원을 빌어요. 우리 아빠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빌거든요. 지금 10번도 더 넘게 빌었으니까 앞으로 90번만 더 소원 빌면 아빠도 건강해지실 거예요. 손자의 이런 지극정성 때문이었을까요? 저희 아들은 다행히 손자가 중학교에 가기 직전 암이 기적처럼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치를 얘기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젠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으면 될 정도로 몸이 회복되었어요. 감사하게도 다시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을 정도였고요. 아들은 손주를 위해서라도 매일 운동하고 식단 조절을 하며 하나하나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아빠가 건강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근데 저도 이제 중학생이거든요. 저 힘 엄청 세요. 우리 팔씨름 해볼래요? 아휴, 우리 아들 아주 힘이 장사네. 이러다 곧 아빠 완전 이겨먹겠다. 정말로 제 손주는 키가 160이 훌쩍 넘어 덩치가 곧 지 아빠랑 비슷해질 것 같더라고요. 이미 할머니보다 키나 덩치가 훨씬 컸고요. 우리 강아지 키가 언제 이렇게 컸어? 좀 있으면 할미가 고개 이렇게 들고 봐야겠네. 이러다 곧 장가 간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다 할머니가 맨날 맛있는 거 해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 7년만 있으면 어른이니까 그때 제가 더 힘센 어른이 돼서 할머니 업고 다닐게요. 오냐 오냐? 할미가 우리 손자 등에 업혀서 아주 호강하겠구나. 그렇게 다시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이 평일이었는데 마침 제가 택시를 쉬는 날이기도 했고 날이 너무 좋아 손주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답다던 내장산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정호야 힘들면 이 할애비한테 말하렴. 아이 서두를 필요 없다. 천천히 오르면서 단풍 구경도 하고 경치도 즐겨보자구나.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할아버지 벌써 힘드신 거예요? 에이,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업고 올라갈게요. 하여튼 허세는 내가 이제 너한테 말로 못 이기겠다. 그렇게 손주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천천히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단풍나무가 우거진 구간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 무리와 마주쳤어요. 보니까 한 대여섯 명쯤 되더라고요. 저기 좀 서보세요. 어쩜 단풍 이렇게 예뻐요? 자, 사진 찍습니다. 손 하트 해보실래요? 오빠도 빨리 옆에 가서 서봐. 내가 아주 멋있게 찍어줄게. 이왕이면 팔짱까지 끼면 더 좋고. 그 무리 중 어떤 여자가 주도해서 일행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였어요. 여자는 줄곧 애교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자자, 하나, 둘, 셋, 아이, 웃어보세요. 아니, 그 표정 뭐예요? 다시 찍을게요. 하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좋아 보여 걸으며 그 무리의 사람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사진을 찍던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완전히 경악하고 말았어요. 그때 충격을 받은 사람은 저뿐 아니라 저희 손자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도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바로 제 전 며느리였답니다. 전 며느리가 오빠 오빠 하는 걸 보니 재혼을 한 가족들이거나 최소한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몸이 얼어붙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손자가 옆에 있으니 아는 척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호야, 오늘은 우리 일찍 내려갈까? 이쯤이면 단풍 구경도 실컷 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할아버지. 여기 좀 계세요. 그런데 그때 정호가 절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어디론가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곧이어 정호의 한마디를 듣고 내장산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말았어요. 엄마,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정호는 놀랍게도 며느리에게 곧장 걸어가더니 엄마라 부르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며느리와 정호를 쳐다보았죠. 그때 며느리도 깜짝 놀랐는지 사진 찍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정호 얼굴을 보곤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뒤로 자빠졌어요. 너 누군데 나한테 엄마라 그러니? 나 네 엄마 아니야. 저리 가. 소연아. 얘가 누군데 당신한테 엄마라고 그래. 예비 옳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라니? 예. 넌 누구니? 정말 이 사람이 네 엄마 맞아? 며느리와 함께 했던 일행의 말을 들어보니 아직 결혼한 사이는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 아들 모른 척 하더라고요. 어머님, 형님, 전 처음 보는 애예요. 진짜 모르는 아이라고요. 절 몰라요, 엄마. 그럼 이 사진을 보면 알 텐데요. 며느리가 끝까지 딱 잡아떼자 손주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예전에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 일행은 앞다투어 그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죠. 저희 손주가 엄마 원망한다더니 그래도 지 엄마라고 예전에 찍은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나 봅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늘 엄마가 그리웠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앞에선 내색도 안 하면서요. 예, 아, 이거 네 사진 맞네. 진짜 아들이 있었어. 우리한테 전에 사별하고 아이는 없다며. 어,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며느리는 말까지 더듬으며 어떤 중년 여자에게 손이 발이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 정호가 나서더라고요. 엄마가 말씀 못 하시겠다면 제가 할게요. 엄마랑 저랑 떨어져 산지 3년이 조금 넘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암에 걸린 저의 아빠를 두고 아빠 친구랑 바람이 났거든요. 근데 그게 딱 걸리는 바람에 밤에 몰래 도망갔어요. 저도 아빠도 다 버리고요. 근데 이번엔 그 아저씨가 아니라 또 다른 아저씨네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야, 안소연. 너 똑바로 얘기해. 너 숨겨둔 아들도 있고 전에 바람 피운 적도 있었어? 너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애들은 거짓말 안 하잖아. 이게 무슨 운명인지. 며느리는 재혼을 앞두고 예비 시댁 식구들과 단풍놀이 왔다가 저와 손주와 딱 마주치고 만 겁니다. 세상이 좁다 좁다 해도 이렇게 좁을 줄은 몰랐네요. 엄마, 이렇게 단풍 구경 다닐 돈 있으면 저 양육비나 좀 보내주세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주셨다면서요? 혹시 친아들인 저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우신 건 아니죠? 제 손자는 며느리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며느리는 갑자기 정호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나한테 왜 그러니 정호야. 엄마가 잘 살아야 내 양육비를 줄 거 아니야. 내 아빠가 이러라고 시켰니? 내 아빠 어디 있어 지금? 며느리는 급기야 정호를 앞세워 제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두고만 볼 수 없어 그 사람들 앞에 나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이 할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손자가 보다 못 참고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직 어린애가 엄마 보고 얼마나 반가웠으면 한 걸음에 달려갔겠냐고요. 그런데 넌 네가 낳은 친자식마저 외면하는구나.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자는 내 아들이 난치병에 걸려 괴로워할 때 뒤에서 더러운 짓을 하던 여자예요. 그동안 양육비 물론이고 연락 한 통 없길래 힘들게 사는 줄 알았더니 아주 단풍 여행 다니는구만. 그럼 우리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도 되겠지. 아버님, 아버님까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 인생 이렇게 끝장내야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사람이 그렇게나 많던 내 장사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은 며느리와 그 일행을 두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저희가 걸음을 옮기자 뒤에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야, 네가 인간이야? 사람을 속여도 유분수지. 어떻게 애까지 딸린 이혼녀 주제에? 그것도 상관녀 주제에 내 아들 꼬드겨 들었어? 감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사별했다길래 가엾게 생각했더니 이거 완전 결혼 사기 아니야? 며느리는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몸이라고 거짓말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죽은 사람 취급하고 우리 손주를 세상에 없는 애로 만든 거죠. 저는 괘씸해서 한마디 더 해주려다가 엮이고 싶지 않아 조용히 산에서 내려왔어요. 어머님, 오빠, 형님,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요. 아름다운 내장사는 며느리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만 울려 퍼졌고요. 그렇게 손주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저희는 한마디도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제야 손자 녀석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고 있었거든요. 정호야, 할애비가 미안하다. 내가 산에 가자 소리만 안 했어도 우리 손주가 이렇게 상처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다 내 잘못이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어차피 살면서 한 번은 마주칠 사람이었어요. 이렇게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이제 다신 엄마랑 볼 이유 없어요.
그래도 전 엄마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오늘 보고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젠 엄마 미워하지도 원망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릴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자는 손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손주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리더군요. 아버지, 정호 왜 저래요? 등산 잘 다녀오신 거 아니었어요? 그게 말이다. 오늘 내장산에 갔는데 말이야. 아, 글쎄, 거기서 우리가 누굴 마주쳤는 줄 아니? 저는 아들에게 오늘 저희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뭐라고요? 산에서 그 여자랑 마주쳤다고요? 어떻게 거기서? 그리고 어떻게 지 아들을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요? 아들은 가슴을 내려치며 분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 며느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며느리는 잔뜩 성이 나 아들에게 따져 물었답니다. 야, 너 애한테 뭐라고 말했길래 거기서 날 개망신을 줘? 너 때문에 이혼하고 아이 뺏겼으면 됐지. 왜 남의 인생을 말아먹으려고 난리냐고. 나 다음 달에 결혼할 뻔했는데 내 아들 때문에 파혼당했어. 그 집안이 얼마나 부자인지나 알아. 택시 운전이나 하는 당신 집이랑 차원이 다르다고. 내가 돈 있는 집안에 시집이라도 가야 그놈의 양육비 줄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아들한테 네가 어떤 사람인지 말을 했겠냐?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 머릿속에 너같이 나쁜 인간에 대한 기억을 다 도려내고 싶어.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쳤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어지간히 열받았나 보다. 넌 진짜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도 자기 새끼 목숨 걸고 지켜. 근데 넌 뭐냐? 그래도 엄마라고 우리 정호를 그리워하고 있겠지 했는데 이건 완전 인간 말종이네. 됐고, 나 내일 바로 양육비 소송 걸 거니까 알아둬. 내 통장이고 뭐고 다 압류할 거니까. 나 사실 그 양육비 안 받아도 되거든. 근데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 아들은 그러면서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은 정말로 양육비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원에선 며느리 월급과 통장을 다 압류하고 지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이행 시 최대 30일간 구치소에 구금이 가능하다면서요. 소송 기간은 생각보다 길었지만 그래도 법은 아들의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만약 저희가 그때 며느리를 만나지 못했다면 또다시 저희 같은 피해자를 만들고 다녔겠지요. 어쩌면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는 또 다른 남자 물색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추악한 죄는 언젠가 그 얼굴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아마 그 여자는 틀림없이 천벌을 받을 겁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손자는 중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 모범생으로 잘 지내고 있고요. 학교에서 계속 반장도 하고 전교 1, 2등도 곧잘 하곤 합니다. 크면 클수록 어찌나 예의가 바르고 착한지 몰라요. 저희 아들도 계속 건강관리를 하면서 직장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비록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나이가 70입니다. 비록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몸이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욕심 하나가 있다면 우리 아들과 손자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끝까지 잘 지켜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아내와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아직도 가끔은 제가 그렇게 예뻐했던 며느리가 한순간에 배신을 때린 게 꿈인가 싶기도 합니다. 가끔은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있고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결론은 하나입니다. 가족이라는 건 힘들다고 등을 돌려도 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모든 걸 다 놓아버린 겁니다. 아무리 옛날 기억이 좋았어도 더는 그 여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날들은 우리 아들과 손자,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평화롭게만 살아가고 싶네요.
그게 제가 바라던 가족의 모습이었고 앞으로 지켜야 할 제 마지막 소원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부디 저처럼 힘든 일 없이 행복한 나날만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